어제 정부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다양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대책들의 종착지는 결국 일자리입니다. 석 달간 100만 개나 사라진 일자리를 되돌리기 위해 그간 집중했던 공공일자리 대신 민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도 인정할 정도로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2차 유행 가능성이겠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도 지탱해야 하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제 비상경제중대본 논의 내용 살펴보고 향후 경제대책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취업자 수가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그래서 중대본 회의에서 공공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대책들이 좀 나왔는데 눈에 띄는 내용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장 이제 크게 눈에 띄는 내용인 기업형 그러니까 CVC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는 네, CVC가 포인트입니다. 어떤 건가요? CVC라는 것은 그 대기업들의 어떤 그 벤처 캐피탈 VC 그러니까 기업형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그 지주회사 대기업들의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소유하는 걸 금지하는 금산분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걸려서 그동안 이제 못하게 됐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지주사 체제가 아닌 회사들은 사실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벤처투자, 뭐 한화 같은 경우는 한화 인베스트먼트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만, 즉 지주회사가 아닌 경우는 이제 허용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이제 지주사를 가 저런 어떤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소유하는 것들을 투자하는 걸 허용했다는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강한 그 시장에서의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대기업도 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이제 개선하겠다, 즉 이제 그동안 이제 규제했던 것을 허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런데 이 CVC 지금 설명하신 걸 듣고 있으면 이게 지주사의 투자가 좀 특히 벤처 같은 경우는 좀 불투명한 기업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장이 되어 있질 않아서 투자 과정에서 뭐 편법 승계에 악용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문제점이 좀 지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그동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했던 측면이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뭐 문어발식 확장, 뭐 부의 뭐 편법적 승계, 뭐 이런 이슈들이 여전히 뭐 존재합니다만,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지배구조 확장, 그러니까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하게 이제 반대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대책에 발표가 된 것은 결국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민간 일자리 창출, 그동안 이제 정부는 이제 공공 일자리 창출에 그동안 힘을 많이 쓰고 재정을 투입했습니다만, 민간 일자리 창출이 결국 핵심이라는 것들을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간의 그런 논란이 있더라도 이번에 과감하게 좀 결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른 대책 중에 하나를 좀 보니까 특이한 게 이제 기업이 자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잘 안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직접 사주겠다.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살 사람을 주선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대책들이 좀 나왔는데 평가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 이제 포함된 게 이제 캠코 한국 그 자산관리공사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캠코에서 한 2조 원 정도의 자금을 조성을 해서 제3자에게 이제 그걸 직접 사서 이제 매각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일종의 이제 중간 시장 역할을 정부가 좀 하겠다는 의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대한항공이라든지 예를 들면 뭐 두산중공업, 그래서 기업이 이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이 계열사를 매각한다거나 또는 자산을 매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향후 어떤 국내도 그렇고 글로벌 경기를 좀 낙관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팔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격을 이제 실제의 자산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이제 제대로 된 가격을 이제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가 중간에 나서 가지고 완충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그런 이번 발표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캠코가 나서 가지고 자산을 인수해서 직접 사 가지고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또는 재임대를 하거나 또는 인수권을 부여하는 등등을 해서
자산의 적정 가격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좀 해주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금액 자체가 2조 원으로 좀 작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적정 가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슈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의 가격을 넘어서 정부가 자산의 적정 가격에 인수를 하겠다는 어떤 방침을 보였습니다만, 그럼 과연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적정 가격을 볼 것인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향후의 과제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노동과 환경 분야 규제 완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게 특별 연장근로 인가 기간에 대해서 좀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 이 부분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동안에 주로 이제 경영계에서 요구했던 또는 이제 IT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별 연장근로 인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이런 제도가 특별 연장근로 어떤 인가입니다. 그런데 고용부 허가가 있을 경우에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3개월까지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만, 이번에 90일로 제한된 특별 연장근로 기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이걸 늘리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이런 투자 계획이 결국은 다 일자리 마련을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속된 취업자 수 감소 때문에 정부가 위기의식을 좀 특히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자료를 보니까 제조업 종사자의 일자리가 감소세로 돌아선 게 특히 좀 뼈아픈 그 문제 부분인데, 제조업이 휘청이는 거는 사실 이번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지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근데 전체적으로 어떤 그래프를 보고 통계를 보거든요. 특히 이제 제조업 취업자 수의 증감이 이제 5월달에 마이너스 5만 7천 명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만, 예. 이게 이제 2월, 3월, 4월에 비해서 5월에도 결국 꺾이지 않고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게 정부가 위기의식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하나의 수치입니다. 그래서 예. 제조업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업종에 비해서 고용에 있어서 이동성이 약하고 또 그리고 정규직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제 결국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제조업에서의 어떤 취업자 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코로나의 어떤 충격이 본격적으로 제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뿐만 아니고, 결국에는 이런 하락 추세가 꺾이지 않으면 결국에 다음 달 같은 경우도 제조업에 있어서의 취업자 수가 또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위의식을 가질 만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결국 일감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고, 일감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물건을 못 파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금액 집계된 걸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뭐 조업 일수가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평균으로 보면 오히려 줄어든 것 수치기는 합니다만, 그 줄어든 폭도 5월에 급감했던 것보다는 다소 좀 개선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0%가 증가했던 게 안타깝게도 조업 일수가 늘었던, 즉 이틀이 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 즉 규모가 증가했던 어떤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반대로 그걸 이제 이틀을 늘었지만 그걸 하루 평균으로 쪼개 보니까, 나누어 보니까 오히려 10%가 감소하는 이런 역설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증가 추세보다는 오히려 하루 일평균의 감소 추세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제 향후 이제 여전히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수출에 있어서 특히 미국과 이제 유럽의 우리가 이제 주력 시장, 이제 중국에 이어서 이제 중요한 시장입니다만, 미국과 유럽의 이제 코로나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따라서 여전히 지금 향후에 이제 이게 감소세가 결국엔 이제 증가세로 회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어떤 추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분에 향후에도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기는, 일시적으로 이제 이 감소폭은 줄었습니다만 낙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운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제일 주목받는 게 자동차거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비대면 산업 덕분에 어느 정도 수출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좀 걱정이 덜 되는데,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5월 수출
통계 쪽으로 보니까 17년 만에 10만 대도 자동차를 채 못 팔았다 이런 식의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수가 물론 이 개소세 인하나 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보완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수출이 안 되면 자동차 업계가 장기적으로 버티기 힘들다고 봐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번 이제 5월에 전체 이제 동향을 보게 되면 생산 같은 경우에 대개 한 37%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37만 대에서 한 23만 대 정도 떨어졌고요. 내수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한 10% 정도 늘었습니다. 예. 근데 여전히 이제 수출이 문제입니다. 수출은 무려 이제 22만 대 정도에서 한 10만 대 정도로 무려 58%가 떨어지는 걸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내수가 약간 뭐 개별 소비세 어떤 이 할인 그래서 약간 좀 늘었습니다만 반대로 수출은 거의 이제 반토막 이상으로 줄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 한 결국엔 자동차에 있어서의 어떤 생산 자체도 회복되지 않는다는 우리가 좀 비관적인 전망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역시 이제 주력 어떤 시장인 미국과 유럽 시장이 결국 회복돼야 된다는 우리가 조금 그런 암울한 조금 우리가 좀 현재는 그 시장의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전망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은 자동차 생산 자체도 내수가 아무리 뒷받쳐 준다 하더라도 이 수출이 회복되지 않는 한 자동차 생산 자체도 회복이 어렵다는 이런 좀 참 비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그 정부의 중대본 회의 중에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초에 뭐 논의가 될 거라고 예고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데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 시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이게 최근에 집값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고 대책의 범위를 언급했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추가 규제가 나올 거다라는 식의 추정들이 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 쪽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부동산이 그만큼 정부가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현재 이제 금리도 그렇고 뭐 재정 투입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시중에 3천조가 넘는 자금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도 이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가 거의 뭐 사상 최저라고 그러죠. 연 0.5%라는 것 기준금리가 지금 설정이 돼 있습니다만 예. 그만큼 지금 사상 최대의 어떤 자금이 즉 부동자금이 떠돌아다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자금이 만약에 실물 경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주식시장 아니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주식시장도 상당 정도로 단기간에 지금 좀 과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외에 갈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부동산밖에 없다는 아주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의 동향을 정부가 지금 포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동산이 현재 그래서 새로운 어떤 분양 시장도 그렇고 지금 상당 규모의 자금이 지금 이미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 한 정말 막대한 양의 풀려 있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것을 아마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즉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동산에 대한 한 가지 이제 규제도 의미가 있겠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이런 부동자금들이 실물 어떤 경제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좀 일자리나 수출이나 좀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세계 다른 국가들에 비교해서는 국제기구들의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거든요. 선방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타국에 비하면 이제 대개 OECD에서 올해 이제 최고 마이너스 1.2%, 최저 2.5%, 마이너스 2.5%로 지금 성장률을 전망했습니다만 글로벌 경제 레벨에서 보면 거의 탑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타국에 비해서 이 코로나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K 방역이라고 우리가 찬사를 받을 정도로 잘 우리가 막아냈습니다만 이제 그 어떤 코로나 방역 덕분에 결국에는 경제가 그렇게 심하게 타격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다른 나라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마이너스 8%,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한 3% 정도. EU는 가장 타격이 심한데 마이너스 뭐 한 10%, 11% 이런 어떤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시 이제 우리 경제가 상대적으로 이제 타격을 덜 받고 아주 훌륭하게 방어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이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 이제 측면을 볼 때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 EU라는 어떤 우리의 어떤 수출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 한 국내 어떤 경제의 어떤 회복도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리는 너무나 간단한 한국 경제의 어떤 구조적 특성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향후에 결국 해외의 어떤 이런 국가들의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 하나가 이제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의 어떤 경제라든지 기업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뭐 구조조정을 잘 이룩해낸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시장 성장률에 비해서 한국이 훨씬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죠. 경쟁력을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우리가 이제 성장률에 대한 방어에는 성공했습니다만 반대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또 다른 지역의 그 기업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높은 성장률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는 끌어올릴 것인가 하는 게 아마 다음 단계의 과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